입대 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군생활, 건강, 전역 후 미래. 벌써 전역을? 1년 넘게 남았잖아요. 여자친구 3명, 대학교 생활, 취업, 전역, 군생활, 미래,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내가 어떻게 해결 못 해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될 것 같아요. 건강, 군생활, 미래, 전역 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자친구는 개인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50억.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부자다. 돈 걱정 없는 사람. 돈 걱정 1조 이상, 10억. 이게 뭐야? 몇 개? 조.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삶. 고민 없는 지출. 가능. 일론 머스크. 걱정 없는 삶. 5조 5억 원. 5조 5천억 원도 아니고 왜 5조 5억 원인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 행복한 사람. 안정적인 일자리, 자차, 보험, 집, 전월세, 자가 상관없어. 이거는 자가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50억,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뭐냐고 도대체. 10억, 1조, 달에 현금 흐름. 오케이. 금액 안 보고 사기. 지금 1억이 생기면 주식, 큰 돈을 벌기 위해 불려나간다. 주식, 투자, S&P 반은 현금. 저금, 은행, 투자, 현질? 오케이. 적당히 쓰고 모은다. 투자, 저축, 효도, 투자. 반은 적금, 반은 주식. 투자. 차 1억 원짜리 차, 오케이. 부동산, 주식, 갭 투자. 1억 갭 투자하기 좀 쉽지 않죠, 요즘에? 50% 저축, 30% 주식, 20% 사용. 투자, 저축. 좋겠다! 그렇지, 좋겠다, 부럽다. 투자. 네, 하고 싶은 말, 강의 재밌게 듣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돈 모으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강연 들으시면서 질문 있는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풀어지신 것 같고 저랑 좀 친해지신 것 같아요.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40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는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박수 치고 박수 쳐주시고 환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제 소개 먼저 하고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48명의 용사분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알려드릴 거고 그 세 가지 단어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산 증식되는 원리 세 가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군생활 하면서 혹은 전역하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라는 재테크 전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받고 12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 보이시나요? 네. 앞에 13은 뭘까요? 13. 크게 안 들려요. 13살이라고? 고마워. 31살이라도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지금 13살이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요. 제 자산이 한 13억이 우와 하지 마세요. 아까 부자는 한 50억 돼야 된다며, 5조 5억 원 돼야 된다며.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6은 제가 대출 빼고 빚 빼고 순자산이 한 6억 정도 되고, 그리고 300은 제가 한 달에 들어오는 임대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든 집에서 뭐 자던 운동을 하든 그냥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 300만 원 정도 되고, 그 자산들은 어떻게 불려나가고 이루게 됐느냐, 해외 주식 ETF하고 부동산하고 아파트 빌라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집은 세 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현역 군인이거든요. 대위인데 지금 육아휴직 해가지고 머리가 좀 긴데 4년도부터 휴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200여 명의 군인과 군인 가족들 같이 부동산 공부했어요. 제가 호스트, 스터디. 그분 중에 실제로 10분이 내 집 마련하셨고, 그분들이 자산 증가한 금액을 보니까 한 40억 정도. 그래서 그분들 집 산데 보니까 이게 잘리네. 잠시만요. 보이시죠? 4년도 6월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근이 26년 2월인데 그때까지 내 집 마련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로 서울 동북 쪽에 많이 하셨고, 좀 자금 여유가 있던 분들은 재작년 23년 6월에 영등포 신길 뉴타운 신축 아파트 21평짜리 사가지고 지금 4억이 이렇게 군인들, 군인 가족분들 혹은 전역한 군인 집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하느냐, 돈도 안 받아요. 무료로 스터디 하는데 왜 이거 하냐면 저는 모든 군인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패들렛 댓글 주신 분 중에 여유 있는 돈, 자가 차량 있고 집,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월세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내 집,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의 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23년 1월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사기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내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을 사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집 사는데 도와드린 10분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실 그분들도 저도 돈 불리려고 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집 마련의 본질은 그게 아니더라. 재테크가 아니더라. 내 집 마련을 하니까 내가 당장 전역을 하더라도 뭐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생겼다라는 그 안도감에 심리적인 안정도 생기고 그 덕분에 내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생각을 바꿔보고 돌이켜보니까 생각을 확장해 나가보니까 그러면 이 10명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개인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하니까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도 안정될 것이고 그 가정이 안정되니까 그 개인이 조직에, 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임무 수행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전투력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그런 군인들이 많아지는 게 군이 강해지는 거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군인의 내 집 마련이 제 꿈이고 목표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다양한 분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또 스터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그 8년차 김대희 저거는 작년 7월에 나왔고 군인을 위한 일가후 수업은 올해 나왔는데 이거는 공동저서. 저 말고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스터디 운영하고 계시는 군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10분 모아가지고 11명 모여가지고 책 쓴 거고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곧 나옵니다. 제가 쓰고 편집하고 다 끝났고 오늘 내일 중에 인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만나볼 수 있다. 이거 제 유튜브 채널 영상 꽤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거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 유튜브 덕분에 제가 또 클래스 101 아세요? 거기에도 강의를 런칭했습니다. 와 대박이죠. 그리고 활동들 이 클래스 101뿐만 아니라 제가 스터디 운영하는 거 리치군인 클래스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MKIS랑 국방 전직교육원 그러니까 간부님들 하사 이상 뭐 소위 이상 간부님들 전역할 때 전역 후에 삶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어요. 전직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MKIS와 사이버 아카데미 두 곳에 사이버 교육에 대한 자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치군인 클래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썸네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자문위원회로 위촉된 거 위촉장. 이거는 클래스 101의 강의 런칭한 거 썸네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제 소개가 끝났고 신뢰성이 좀 올라갔어요? 네, 들어볼만 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누구나 부자가 되는 공식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설명하기 앞서 그 부자 되는 공식은 그냥 자연적인 흐름이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를 지키면 자연적으로 부자 될 수밖에 없어. 그냥 자연의 섭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우주가 한 38억 년 전에 생겨났고 빅뱅으로 그리고 46억 년 전에 태양계와 함께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구를 지배하는 종은 뭡니까? 인간, 우리죠. 인류죠. 그러면 왜 어떻게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을까? 우리가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요? 발톱이 있나요? 뭐 그냥 달리기 잘해서? 지구력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저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로 지구를 지배했고 결국 이 3가지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와 축적, 증식. 뭐라고요? 이 3가지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인류는 언제쯤 등장했냐? 한 3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분리됐어요. 유전자 계통이. 침팬지와 분리돼가 30만 년 전에 사피엔스 등장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데 30몇 년 전에 등장했다라고 치더라도 거의 인류 등장 이후 %를 수렵 채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거예요. 매일 사냥해야 되고 매일 채집해야 돼. 하루라도 사냥하지 않고 채집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다행히 1만 2천 년 전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따지면 북쪽으로는 한 터키, 튀르키예 정도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뭐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뭐 이라크 이런 서아시아, 중동 이런 쪽 여기에서 농업과 가축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좀 큰 곡식들 있잖아요. 밀과 같은 거 심어서 농장을 이루기 시작했고 소, 돼지, 뭐 양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고기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냥하고 채집할 필요가 없이 1년 내내 농사 짓고 1년 내내 가축 키우면 그 다음 1년에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가축 기르지 않아도 먹고 남는 만한 식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잉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도대체 이 밥 얘기 왜 하시는 겁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계속 노력해서 벌어서 남는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그 주머니 사정, 경제 상황에서 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급 받잖아요? 봉급 하루 한 달 나오는 봉급 한 달만 다 쓰면은 잉여가 남아야 안 남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지. 그거를 남겨서 저축을 해야지. 잉여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적을 때 그 상황이 계속되게 만들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돈을 정확히 통제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축적입니다. 축적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자, 잉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가축을 기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사냥하고 채집을 해야만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갔거든. 근데 이제는 농업에 모든 사람이 전념할 필요 없이 농업 이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잉여 덕분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겨나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문자를 개발해가지고 또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기술자들의 기술도 원래는 개개인이 갖고 있다가 죽으면 끝이었죠. 그런데 문자가 나타나니까 또 기술도 계속 축적. 결국 그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기술들도 다 축적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잉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놨던 거, 들어왔던 돈 소득에 대비해서 적게 지출했으면 그 남아있는 돈 잉여 현금들을 자산의 형태로 잘 축적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 잘 자산의 형태로 분배해서 축적하는 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증식.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그냥 통계적으로 과학적인 이유, 우리가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인류가 많이 증식했으니까. 그러면 인류가 증식했던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돈, 잉여 현금들과 자산으로 분배한 축적된 자산들과 이 자산이 스스로 증식해서 내가 일을 하던, 놀던, 자던, 운동하던, 이렇게 강연을 하던 알아서 증식되는 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증식되는 속도와 크기가 내가 버는 거를 앞서가는 거. 그게 저는 부자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잉여, 축적, 증식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죠? 자기 시작했는데 별로 안 쉬운가 봐. 자, 괜찮아요. 깨어있는 사람들만 부자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잉여, 축적, 증식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쉬워질 겁니다. 인플레, 레버리지, 복리. 지난 겨울 붕어빵 한 번씩 드셔보셨죠? 붕어빵 얼마입니까? 두 개 1,000원? 하나 500원이네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만이 언제냐? 2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붕어빵 5개 1,000원이었거든요. 하나 200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500원이 됐으니까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2.5배. 물가가 2.5배 상승했네.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화폐 가치가 2.5배 떨어진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0원이면 붕어빵 하나 교환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붕어빵 하나 교환하려면 얼마 필요하다고요? 500원. 200원의 가치가 2.5배 떨어져서 500원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인플레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왜 떨어지냐? 화폐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한다고 마지막에 생산한 화폐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시장의 화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지금 적금 많이 하시나 봐요. 아까 패들렛 보니까 1억 생기면 뭐 절반 적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적금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떨어지니까. 맞아요. 우리가 적금을 하는 이유는
이 잉여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습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와 봐. 근데 얘를 먼저 50만 원, 100만 원 저축, 적금에 들어가게 세팅하지 않고 그냥 200만 원 놔두고 있으면 다음 달 봉급 들어오기 전에 200만 원 대부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들어왔을 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먼저 적금 통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습관화하기 위해 적금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적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산의 형태로 들어가게끔이라도 습관화가 되었다. 그럼 적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차피 적금에 있는 돈 현금이고 그 현금 자산의 형태로 넣으라며 인플레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금은 내가 소득 들어오는 거 먼저 저축하는, 선저축하는 습관이 형성되는 걸 도와주는 것일 뿐 자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또 도움이 안 되냐? 이 인플레이션을 정통으로 맞는 것도 그렇지만 적금의 금리를 생각해 보세요. 적금 가장 이자 높은 거 몇 퍼센트죠? 10%짜리 있다고? 5%? 5%잖아요, 보통. 군적금 10%예요? 받으면 10%. 오, 그건 굉장히 높네. 근데 5% 정도면 사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은 다 망해야지. 근데 은행이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적금 제가 낼 테니까 잘 붙여서 이자 돌려주세요 하는 그 돈으로 은행은 딴짓한다고. 은행이 그 돈 모아서 건물 산다니까. 건물 사고 부동산 사고 주식 투자한다고. 은행도 알아요. 현금 자체로 있으면 돈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 여러분들 현금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자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은행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은행이 투자하는 부동산 주식 그냥 직접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구성하시면 돼요. 인플레 설명드렸고. 이거는 질의 원리 설명드리려고 그림 가져왔어요. 이 차 맨손으로 드실 수 있는 분. 나 대득 한 500 친다. 있나요? 없죠. 근데 누구나 저 질에 유압 장비 있으면 차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도구를 사용하면. 그 재테크에서의 도구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레버리지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도 1억이 나온대요. 근데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1억만 투자했어요. 수익률이 10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얻는 수익금 얼마죠? 1,000만 원. 근데 대출 1억을 덕에 더 보태가지고 2억을 투자합니다. 똑같이 10% 올랐어요. 수익금 얼마죠? 2천만 원. 몇 배가 올랐습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한 덕분에 맨손으로 들지 못하던 차를 번쩍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 자체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대출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데 그 대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에 따라 나오는 대출은 어차피 그 빌리는 사용자 줘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돈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빌려줍니다. 그래서 내 능력에 맞춰서 나오는 대출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 공식이 있더라고요. 위에 맨 위에 보시면 원금 곱하기 수익률 곱하기 시간 제곱, 수익률의 시간 제곱이 복리 공식입니다. 그럼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표를 보면 답이 나오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수 위에 있으니까. 이걸 복리 공식을 안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가 유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복리를 이해한 후에 적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적금의 만기 기한이 몇 년입니까? 한 3년? 5년? 복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만약에 적금의 기한이 없었잖아요? 무제한이었잖아요? 그럼 은행 무조건 망합니다. 이 은행이 이 복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그래서 적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이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증식에 대한 원리를 또 정리하면 인플레, 화폐 가치 하락이다. 화폐의 상태로 잉여를 축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산의 형태로 축적해야 된다. 인플레 방어해야 된다. 레버리지는 좋다, 나쁘다? 좋다. 내가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쓰는 거 좋고 대신에 그걸 투자하는 대상이 중요한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복리. 결국 시간이 중요하니까 장기 투자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적으로 이거저거 하세요. 제가 콕콕 찍어드릴 건데 4가지 합시다 우리. 자, 첫 번째 적금 들듯이 지출 관리하고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소비합시다. 근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출부터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을 증가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리 활용하자, 인플레 방어하자, 레버리지 활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 강연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패들렛 처음에 입대하고서 그 걱정들 이야기했을 때 건강 되게 많더라고요. 건강 많고 군 생활도 되게 많고, 군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쓰시는 분, 나는 가계부를 작성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안 돼. 그러면 두 가지를 합시다. 첫 번째, 앞에 있는 현금 흐름표 작성하세요. 이건 뭐냐면 미래의 가계부예요. 미래에 내가 지출할 돈, 들어올 돈, 수입, 지출, 잉여 현금이 얼마겠구나 예측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올해 거 이미 작성돼 있고, 가계부로 이 현금 흐름표를 잘 따라 했는지, 현금 흐름표대로 생활을 했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현금 흐름표 작성하세요. 지금 6월이니까 7월 달 거부터 작성하면 돼요. 7월에 들어오는 봉급, 7월에 나갈 고정 지출. 고정 지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카드 다 카드 쓰시잖아요. 카드 내역 한 3개월치만 통계 내면 고정 지출이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바뀌지 않아요, 잘. 그거 넣고, 그리고 또 매년 뭐 기념일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 생신, 아니면 여자친구와 기념일, 뭐 그런 것들 큰 돈 나갈 거 아니야? 그거 미리 빼놓고 지출해. 그렇게 해서 7, 8, 9, 12월까지 6개월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가계부로 점검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현금 흐름표대로 잘 썼는지. 이 양식 그 마지막에 제 프로필 QR 띄워드릴 건데 거기 들어가면 올려놨어요. 받아가 쓰세요. 그 다음에 지출이 완벽하게 통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군대 내에서 소득을 늘리는 제일 편한 방법이 있어요. 조기 진급. 조기 진급 해본 사람 아직 했어요? 어떻게? 전투 프로? 특급 전사? 그럼 좀 다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병에서 일병 조기 진급한 거예요? 지금? 예정? 일병에서 상병으로 조기 진급 예정 2개월? 1개월? 자, 그러면은 30만 원을 한 달 더 받네요. 30만 원 벌었잖아, 벌써. 나의 가치를 올리세요.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기 진급. 특급 전사 따고 뭐 그 병진급 평가할 때 90% 이상 득점하고 그러면 되잖아. 뒤에 그 딴 친구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조기 진급 했나?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려서 소득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씩 설명드렸는데 인플레이션 방어해야 되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자산에 넣어야 되고 복리 공식 적용되게 해야 된다. 왜냐면 현금은 화폐 가치 하락했으니까. 이거 뒤에서 이거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제가 주식, 부동산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거 두 개만 해도 됩니다. 두 개만 해도 되고, 그 은행에 모든 은행에 뭐 하나은행이든 KB든 뭐 국민은행이 국민은 KB지, 농협이든 모든 증권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그 문서가 있거든요. 웨이스 리포트라고 순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을 자산 관리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가 이런 걸 통계내는 자료예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나는 아파트 한 3번 정도 거래했다. 그러니까 순자산 10억 이상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 주식. 그래서 그 두 개만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되더라.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두 개만 하면 되고 두 개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래프는 S&P 500의 그래프예요. 1987년도부터 871년도부터 통계가 있더라고요. 1870년도면 언제? 한 150년 전이네. 그때부터 통계가 있는데 매년 10 정도 증가합니다. 매년. 그러면 적금 5% 복리 적용도 안 되는 거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S&P 500 추종하는 ETF 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년 10% 오르는 거 40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1억짜리 40년 복리 적용시켜 봤더니 45억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몇 살이죠? 21, 22? 40년 뒤면 한 60? 그때 45억 있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돈 걱정 안 하고 음식 가격표에서 가격 걱정 없이 사고 옷도 택 안 보고 사고 복리를 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1억 원을 그냥 40년 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 원을 적금처럼 계속 거기에 돈을 넣으면 더 빨리 더 많이 불어나겠죠? 주식 받고.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1980년대 후반부터 통계가 있는데 전국 부동산을 기준으로 연 상승하더라고요.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는 10 상승합니다. 아파트 보니까 한 7라고 치고 10년이면 2배 되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넣다 뺐다 하면 안 된다. 그 피터 린치라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대가. 그분이 한 말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왜냐하면 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뺐는데 이게 상승이라면 복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리 효과가 너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봤어요. 아까 그래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최대 상승 구간이 있거든. 그거를 10일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최대 상승 구간. 그랬더니 복리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아까 1억 40년 있으면 45억 됐잖아요. 근데 20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리고 한 달 30일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4배로 줄어가지고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으로 축적시켜 놓으면 걔가 증식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려면 가만히 냅둬야 돼. 그거를 넣었다가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빼고 지금 오를 것 같은데 넣고 이렇게 하면은 복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과 증식은 장기적으로 해라 항상. 자,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는 겁니다. 그 집을 샀어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샀어. 5억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근데 아까 연간 10% 오르면 보통 7년이면 2배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수익금 얼마입니까? 내가 얻은 수익금? 10년 동안? 5억이 10억 됐어. 5억이잖아, 5억. 그러면은 7년간 수익률 5억 더 돈 복사돼가지고 10억 됐으니까. 그런데 대출을 사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5억짜리 아파트인데 4억을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럼 내 돈 1억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얘가 연간 10% 올라서 7년 뒤에 5억짜리 아파트 10억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 돈 1억 들어갔는데 결국 얼마나 올랐어요? 내 수익금 얼마예요? 10억에서 대출 4억 받으면 6억. 그러면 1억이 6억 됐습니다. 7년간 수익률 몇 퍼센트? 600%. 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억이 6억이 됐으니까 내 자본금 1억 빼면 5억이 올랐네. 5억. 대출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도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그 주식에 대출을 사용할 때 혹시 선물 옵션 시장 하시는 분? 선물 옵션 주식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미소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로 가져온 겁니다. 자본금이 1억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10배짜리 레버리지 태웠어. 그러면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 10억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자, 10억에 있는 계좌로 레버리지 태운 계좌로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얼마예요? 10억이 10% 올랐어. 1억이잖아. 그러면 내 돈 1억으로 돈 복사됐네. 프로만 올라도 2배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재앙은 이 반대일 때 생깁니다. 10%가 하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이 줄었죠. 그러면 이 증권사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마진콜, 청산을 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 자본이 1억이고 9억은 대출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좌가 10억이었잖아. 근데 계좌 10억이 10%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손실이 얼마예요? 1억. 근데 너 계좌 까보니까 자본금은 1억밖에 없네? 나머지 9억은 대출이네? 그러면 나 너 자본금 1억 가져갈게. 1억을 빼가요. 그러면 대출이 자본금 없는데 일어나져 있을 수가 있을까요?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1억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1억이 10%짜리 태워가지고 하고 있다가 퍼센트만 떨어지면 바로 청산. 이런 구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주식에 선물 옵션 시장에 10배짜리 이런 거 하면 10%만 하락해도 청산돼 버리니까 변동성을 못 버텨요. 근데 부동산은 퍼센트를 하락하든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지만 50% 이상 하락해도 은행이 너 근저당권 회수할게, 대출 빼갈게 라고 안 합니다. 부동산은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은 버틸 시간을 안 줍니다. 돈 가져가 버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자체는 리스크가 없는데 이런 주식 선물 옵션 시장처럼 내 계좌에 레버리지 태워가지고 하는 거는 강제 청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 여러분들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과 건강과 이런 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혹시 가족분들 중에 치매 있으신 분 계세요? 알츠하이머? 저희 아버지가 한 2년, 3년 전부터 갑자기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원래 독서 좋아하니까 뇌과학 관련된 책을 한 수십 권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노하우가 생긴 게 이 목차로 구성된 거예요. 제가 뭐 공부한 게 아니고 그런 뇌과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가 굳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공부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의 뇌과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뇌가 굳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계속 노력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다시 그 분야에 관련된 뉴런이 생기고 뉴런끼리 시냅스가 연결되고 그 시냅스가 더 굵어지면서 신경이 더 활성화되면서 뇌가 성장한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 뇌가 굳었어 이제 늙어서 공부 못해가 아니라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군인 가족분들과 공부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10명의
군인 가족분들 집 사는 거 실제로 도와줬던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이 신경가속성 덕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이 있었거든. 부동산이 재밌었거든.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더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더 성장했거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들로 남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분야를 계속 파세요. 한 1년, 2년 파봐야지. 그래야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오, 많이 있네요. 오케이, 내려주시고. 제가 뛰는 거 싫어해서 포병 갔어요. 포병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3보 이상 승차. 3보 이상 승차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걷는 것도 싫어가지고 포병을 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운동도 잘 안 했어요. 그 뛴 거는 되게 싫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매일 뛰어다니는 지 한 6개월이 넘었습니다. 왜 뛰냐? 뛸 때 이 뉴런 시냅스를 만드는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유산소 할 때. 그런 걸 안 순간부터 해야겠더라고. 내 뇌 성능이 좋아진다는데 뛰는 거 뭐 어려워요. 그리고 뛰다 보니까 또 재밌어. 그래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력 단련 시간이 되게 싫고 힘들고 지루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재밌을걸? 내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열심히 뛰세요. 그리고 독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좋아하는 분. 나는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다. 들어주세요. 오, 많아. 오,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내려주시고. 자, 우리나라 통계.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40%래요. 40%. 근데 여기 그 40% 정도 되더라고,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책 한 권만 읽으면 1년에 책 한 권을 읽으면 상위 40%래. 그러면 2권 읽잖아요? 그러면 상위 1%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안 하시는데 왜 독서를 해야 되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계산기 없는 삶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계산 어떻게 했어요? 주판 막 암산하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연락처 저장 안 됐을 때, 전화기 핸드폰 없을 때 어땠어요?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 친구들 전화번호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전화번호라고는 내 번호, 부모님 번호, 형제나 동생이 있다면 동생 번호, 그 정도뿐이죠. 옛날엔 다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제 생각조차 위임하기 시작했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걔한테 다 물어봐. 내가 생각 안 하고. 야,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봐. 야, 나 여행 갈 건데 여행 계획 짜봐. 그러니까 점점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독서를 하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독서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독자가 말하는 말들이 문자화돼서 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 문자를 읽게 되면 독자가 나한테, 저자가 나한테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은 이 질문이 계속 떠올라.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럼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을. 그래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생성형 AI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잘해야지. 프롬프트 잘 짜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프롬프트를 잘 짜는 능력이 결국 문해력입니다. 내 생각하는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려면 문해력이 좋아야 돼. 근데 문해력 올리는 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독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됩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책 읽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책 안 읽은 분들 이제 독서 입문한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책들 가져왔어요. 레버리지, 론 무어라는 작가가 쓴 거고,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이 쓰셨죠? 이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간 베스트셀러, 7년간 베스트셀러인데 돈에 관련된 태도 삼는 데 좋아요. 그리고 원싱, 이거는 습관 형성하는 데 좋은 책이에요. 이 모든 습관은 3달이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66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뛰는 거 습관, 평생 습관 갖고 싶다, 3개월만 뛰세요. 독서 평생 습관 갖고 싶다, 3개월만 독서하세요. 습관 형성하는 책, 원싱. 그리고 이런 책들을 막 읽다 보면 그 인문학 벽돌책 3대장 그러더라고요. 코스모스, 사피엔스, 총균세, 이런 것들도 도전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독서하고 그 운동하고 생각 잘하고 하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잖아요. 그러면 마인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내고 평소에 불평불만 많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내 마음이라는 그릇,
몸이라는 그릇이 너무너무 작아서 그래요. 이 간장 종지 같은 거야.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치죠? 그 넘치는 게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책 읽고 운동하고 하면 내 마음의 몸의 그릇을 빚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면 아무리 스트레스 부어봤자 이게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안 넘치죠. 그러면 마인드가 좋아지고 매사에 긍정적일 수밖에. 그래서 내 마음을 빚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릇을 계속 넓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처칠이잖아요. 처칠의 어록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낙관론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도 위험을 찾는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낙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마지막 고대 철학자들의 돈의 관점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뒤에 수면에 관련된 것도 있나? 자, 첫 번째 공자. 공자는 의롭게 돈 벌라고 했습니다. 의롭지 않은 돈은 다 없어진대요. 예를 들어 흥부가 제비다리 잘 고쳐서 부자였다고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진 다음에 고쳐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의롭게 벌어야 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억 받고 무인도 가지기, 1억 받고 감옥 가기, 1억 받고 재입대하기. 여러분들 뭐 선택할 겁니까? 1억 받고 재입대. 다른 사람들. 혹시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겠습니다. 1억 안 받겠습니다. 오케이. 1억 안 받겠습니다가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 삶의 수단으로서 돈이 있어서 내 삶이 편안해지고 자유롭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돼야지 돈이 내 삶의 전부야. 나는 돈 모으려고 태어났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앞에서 돈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네카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 나 엄청난 부자인데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막 탈세해. 절세가 아니라 탈세, 불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 그 세금 낼 수 있지. 돈 내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내는 거잖아.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이제 돈의 주인이 되는 상태다. 그래서 수단, 주인. 의롭게 벌어야 되고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되고 돈이 우리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돼야 된다. 잠에 대한 내용도 빠졌는데 아까 신경가속성 관련된 거에서 숙면이 또 중요해요.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자는 거더라고. 잠을 잘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는 동안에 우리 뇌에 있는 노폐물을 척수액이 씻어주는, 세차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잠을 줄여나갈수록, 잠을 못 잘수록 생략되는 거야. 그러면 그 노폐물이 쌓이면 그 노폐물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마다 숙면하는 시간은 다 다를 테지만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잘 때 또 이 뇌가 생각들을 정리해가지고 장기 기억하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잠은 잘 자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출 통제하시고 소득 올리고 복리 활용하고 레버리지 능력 최대로 하고 인플레로 상환하고 의로운 돈 삶의 수단이고 돈의 주인이어야 되고 숙면 운동 독서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결국 행동이 바뀌어서 생각도 바뀐다. 자, 이거 제 명함이고 아까 똑같이 우리 시작할 때 패들렛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제 프로필 있고 프로필에 그 현금 양식 올려놨어요. 이거 들어가서 받으시면 되고 10초만 더 띄워놓을게요. 이거 띄워놓고 질의응답 받아야겠다. 네, 지금 12시가 거의 네, 질문하실 분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있습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생략할까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 카톡 아이디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거 물어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